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지만 설마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나름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변곡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40대 주부지만 잘 부탁드려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자란 곳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미혼모였던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저를 교회 앞에 버렸고요. 이후 저는 이런저런 시설을 떠돌다 최종적으로 그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죠. 당시 보육원 아이들은 유치원도 다니지 않아서요. 제겐 보육원의 낡고 비좁은 방과 더러운 화장실, 그리고 작은 놀이터가 세상의 전부였네요. 다행히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었는데요. 같이 부대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안에서도 나름 서열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마음대로 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저는 몸집도 작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늘 당하는 쪽이었죠. 맛있는 간식 같은 것도 자주 뺏기고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 때면 혼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흑장난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여느 때처럼 놀이터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여기서 혼자 뭐해?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새로 입소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이름은 수진이었고요. 저보다 2살 더 나이가 많은 언니였죠. 예쁘장한 얼굴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벌써부터 친해지려고 하는 나름 인기인이었다고나 할까요? 저 같은 외톨이는 당연히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뭐 하냐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여기 앉아있어. 놀이터에서 다른 애들이랑 안 놀아? 걔네는 원래 나랑 안 놀았죠. 그러자 언니가 절 잠시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럼 나랑 놀자.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 우리 색칠 공부할래? 그렇게 얼떨결에 언니와 같이 놀게 됐어요. 그 뒤로도 언니는 저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달려와 저를 챙겨줬죠. 아마 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신경이 쓰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언니는 정의의 사도가 아닐까 싶을 만큼 참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 마음 붙일 친구 하나 없던 저는 금세 언니와 친해졌어요. 언니는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제 간식을 빼앗으려고 하면 나서서 막아줬고요. 놀이 시간에도 항상 제 곁을 지켜줬어요. 덕분에 어둡고 조용했던 제 성격은 점점 밝아졌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놀이터에서 언니와 둘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저와 언니에게 다가왔어요. 보육원에서 가장 힘이 세고 난폭하기로 유명한 태수 오빠였죠. 야, 너네 지금 뭐하냐? 보면 몰라? 소꿉놀이 하잖아.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한 언니도 태수 오빠에게만큼은 퉁명스럽고 쌀쌀맞았어요. 태수 오빠가 워낙에 문제아였거든요. 그런 언니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태수 오빠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소꿉놀이 도구들을 툭툭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이딴 거나 하고 놀면 재밌냐? 하여간에 계집애들은 별 쓰잘데기 없는 거나 하면서 논다니까. 하지마, 정태수!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저리 가란 말이야! 언니의 단호한 외침에도 태수 오빠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어요. 오히려 언니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낚아채 위협적으로 휘둘렀죠. 뭐 하는 거야? 당장 돌려줘! 싫은데 돌려받고 싶으면 네가 뺏어 보든가. 그때까지도 저는 두려움에 질려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태수 오빠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독재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용감한 수진 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같이 놀고 싶으면 그냥 같이 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 말이 태수 오빠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요? 갑자기 오빠가 접시를 집어던지고 언니를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같이 놀고 싶대? 너 공주병 있냐? 괜히 더 화내는 거 보니까 맞네. 근데 어떡하니? 난 너처럼 못생기고 친구들이나 때리고 다니는 애랑은 놀기 싫은데. 언니는 밀쳐지는 와중에도 꿋꿋했어요. 그 기계에 태수 오빠는 주춤한 것도 잠시, 이내 얼굴을 붉히며 주먹을 쳐들어 올렸죠. 이게 근데 진짜 개집애라고 봐줬더니 한번 죽어라 맞아볼래? 그 순간 무슨 용기가 났던 걸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언니와 태수 오빠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태수 오빠를 향해 외쳤죠. 하지마! 우리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라고! 넌 또 뭐야? 조용히 짜져 있어! 수진 언니 건드리지 마! 자꾸 그럼 선생님들한테 다 이럴 거야? 조그만 게 진짜 더럽게 떽떽거리네. 태수 오빠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콱 움켜잡고 말했죠. 선생님들한테 입만 뻥끗해봐. 너 내가 진짜로 죽여버릴 거니까. 난 한다면 하는 놈이야. 어린아이가 그냥 듣고 넘기기엔 너무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어요. 공포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언니가 그런 저를 보고 바닥에 있던 모래를 움켜쥐어 태수 오빠의 얼굴에 던져버렸죠. 이 나쁜 놈! 동생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 내 눈! 가자 미정아! 태수 오빠가 눈에 들어간 모래 때문에 주저앉은 사이 언니는 저를 데리고 보육원 안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선생님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니 태수 이 자식 어딜 갔나 했더니만 또 여자애들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걱정 마. 선생님이 단단히 혼을 내줄 테니까. 선생님은 씩씩거리며 태수 오빠가 있는 놀이터로 달려나갔고요. 그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옆에 있던 언니가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렇게 덩치 큰 놈한테 덤비면 어떡해.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마. 그치만 태수 오빠가 언니를 때리려고 했잖아. 그러자 언니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미정이 대단하네. 무서운데도 언니 지켜주려고 하고. 좋아. 그럼 우리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로 하자. 평생 같은 편 하는 거야. 같은 편? 응. 같은 편끼린 절대 배신 안 하고 늘 같이 놀고 같이 싸워야 돼. 규칙이 그래. 응, 난 좋아. 언니랑 같은 편 할래. 그날 이후 저는 언니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됐어요. 언니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태수 오빠 문제도 운 좋게 해결됐어요. 얼마 뒤 오빠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경찰서까지 가게 됐거든요. 아직 나이가 어려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이미 비슷한 전적이 여러 번 있던 터라 오빠는 좀 더 규율이 센 보육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죠. 태수 오빠가 떠난 뒤 보육원은 한층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고요. 저와 언니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마치 친자매처럼 깊은 사이가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언니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을 따라 원장실로 들어가니 그곳엔 낯익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 봉사활동을 왔던 젊은 부부였죠.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얼굴들이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쭈뼛쭈뼛 인사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자니 원장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이분들은 오늘 너를 보러 오신 거란다. 미정이 너만 괜찮다고 하면 이분들이 네 새 가족이 되어주고 싶대. 가족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눈앞의 젊은 부부는 저를 입양할 생각인 거였죠. 입양은 보육원 아이들 대부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었지만 전 그저 두렵기만 했어요. 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부는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동안 우리 몇 번 봤었지? 짧게나마 대화도 나눴었고.
아줌마 아저씨는 미정이랑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미정이 생각은 어떠니?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무서워할 거 없어. 아줌마 아저씨가 미정이 엄마 아빠가 되어주려는 거니까. 한눈에 봐도 다정하고 좋은 분들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에 온통 언니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수진 언니? 너랑 늘 같이 있던 그 여자애? 보육원에 자주 들르던 분들답게 수진 언니가 누군지도 바로 알더라고요. 부부는 잠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내 남편 쪽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우리한텐 이미 아들이 한 명 있고 여기서 딱 한 명만 입양할 생각이었거든. 미정이 너만 데려가려고 온 거야. 알고 보니 부부에겐 친자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출산 후유증으로 아내가 더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돼서 둘째 입양을 알아보고 있던 거였죠. 그날 밤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를 꼭 잡고 있던 언니의 손이 잠시 떨리는 것 같더니 이내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정아, 바보같이 그걸 왜 망설여? 그분들 되게 좋으신 분들 같던데. 선생님들 말로는 아저씨가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엄청 많대. 너 거기 가면 엄청 사랑받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치만 난 언니가 없으면. 네가 입양 간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 평소엔 편지랑 전화로 연락하고 주말이나 방학 때 또 따로 만나면 되지. 어른이 되면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렸던 저는 언니의 말에 금세 설득됐어요. 어쨌든 엄마 아빠란 존재를 가져보고 싶다는 열망은 제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고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웃던 언니가 문득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뭔데? 앞으로 어디에 있든 서로 잊지 않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지금처럼 같은 편 하기. 알겠지? 언니가 내미는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고 약속할 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언니와 영영 이별하게 될 줄은 말이죠. 이후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고요. 저는 보육원을 나와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다행히 부모님은 제게 잘해주셨고요. 4살 터울의 오빠 역시 저를 아껴줬어요. 제겐 커다란 집과 예쁜 옷, 그리고 오직 저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며 인형도 잔뜩 생겼죠.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이었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언니가 없는 세상이 낯설기만 했죠. 그때마다 보육원으로 전화해 언니를 찾았는데요. 사실 그것도 매일 하긴 힘들었어요. 또 언젠가부터 언니는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고 편지에도 답장을 잘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없어야 제가 새로운 가족들에게 더 빨리 정을 붙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설상가상 제가 새 가족들에게 적응되어 갈 쯤 언니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였죠.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얼굴 보고 작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잘 지내자, 언젠가 다시 만나자, 공허한 약속만을 전화로 남긴 채 언니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나버렸죠. 그 뒤로 한동안은 언니 생각에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언니와의 추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어느새 제 주변엔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과 오빠도 있었고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제조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도 시작했고요. 가슴 뛰는 사랑도 만나게 됐죠. 남자친구는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요. 훤칠한 외모와 남자다운 성격 때문에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무심코 흘린 작은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주는 섬세함과 다정함도 있었죠. 지나가는 말로 요즘 자주 체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며칠 뒤 일본에서 유명한 양배추 환을 사다 주는가 하면요.
특별한 날이 아닐 때도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곤 했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다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몰라 이것저것 검사받느라 사흘 정도 입원을 했어요.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던 남자친구는 당시 거래처를 재정비하느라 한창 바쁠 때였는데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두 말 안고 달려와 퇴원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줬죠. 괜찮아 자기야. 나 아무 이상 없는데 엄마랑 아빠가 걱정된다고 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검사받는 것뿐이야. 그냥 일하러 가도 돼. 요즘 엄청 바쁠 때라며. 아이 됐어. 나한테 일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심지어 그 연락도 난 자기 입원하고 한참 뒤에 받았잖아. 이럴 게 아니라 자기 퇴원하면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야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바로 알게 되지.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일로 부모님과 오빠도 남자친구를 좋게 본 건 물론이고요. 주변 친구들조차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났냐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퇴원 후 결혼 준비도 바로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하셨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입양하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 미정이 너랑 우리 현석이랑 둘이 서로 조건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데. 물론 미정이 네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좀 놀라긴 했지만 난 오히려 너랑 너희 부모님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 바르게 잘 자라준 미정이 너도 대견하고 널 이렇게 잘 키워준 두 분도 대단하시고 안 그래요 여보? 그렇고 말고 가족이란 게 뭐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정이랑 현석이 그리고 우리들도 곧 한 가족이 되는데 서로 한솥밥 먹으면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하면 그게 가족인 거지. 그렇고 말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따뜻한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남자친구와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때 싸우는 커플도 많다는데 저희는 남자친구가 워낙 제 의견을 잘 따라줘서일까요? 다툼은커녕 아주 작은 갈등조차 없었죠.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을 찍으며 조금씩 주변에도 결혼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워낙 마당발이라 이 청첩장 돌리는 것도 꽤 폼이 들었어요. 거의 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퇴근 후 약속이 잡혔죠. 그날도 그랬어요. 남자친구의 대학 동기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만났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라 좀 많이 어색했어요. 남자친구 동기들도 그걸 느꼈는지 저를 과하게 띄워주더군요. 야, 듣던 대로 미인이신데요? 현석이 이 자식 완전 럭키가이네.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리고 재수씨 아버님 사업하신다면서요? 땡땡 회사면 꽤 큰 회사 아닌가? 거기에 오빠분은 또 의사라니? 야, 현석이 이 자식 완전 남자 신데렐라인데? 남자 신데렐라라뇨. 현석씨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인데 아버님이랑 같이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에이, 그래도 회사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현석이네는 말이 사업이지 직원도 3명인가 그럴걸요? 그냥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남자친구의 동기들 중 한 명이 평소 남자친구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는데 좀 과하게 남자친구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저를 올려치는 척 하면서 말이죠. 그게 남자친구 역시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넘겼을 텐데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고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뭐 사귀고 나서야 한 거지만 우리 자기네 집이 부잣집인 건 맞지? 내가 복받은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남자 신데렐라가 될진 두고 봐야 할 수도?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자기한텐 한 푼도 안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왜? 재수씨가 딸이라서? 야, 요즘은 딸아들 구별하는 집 거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미정이가 입양하거든. 뭐 지금이야 잘해주시지만 돌아가실 때쯤 되면 또 모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친아들한테만 전 재산 다 물려주고 싶을 수도 있지.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고. 남자친구의 말에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동기들 대부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치만 살폈죠. 저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치부를 밝힌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기도 했네요. 하지만 차마 동기들 앞에서 내색할 순 없어 그냥 어색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어요. 야, 넌 뭘 그런 걸 굳이 말하고 그러냐? 재수씨 민망하게. 뭐 굳이 숨길 이유도 없잖아. 입양하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동안 잠자코 있던 동기가 입을 열더군요. 맞아. 그게 뭐 어때서? 내 와이프도 보육원 출신이야. 그리고 그걸 어딜 가나 떳떳하게 말하고 다닌다고. 물론 현석이 이 자식은 재수씨도 가만히 있는데 괜히 지가 먼저 나선 거지만. 재수씨, 나중에 현석이 이놈 흠신 때려줘요. 괜히 나서서 초치지 말라고. 네, 그럴게요. 그 뒤로 동기는 한동안 자기 아내 자랑을 늘어놨어요.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그러는 게 뻔히 보여 참 고마웠죠. 그런데 그 아내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동기가 와이프 이름을 한번 스치듯 언급했는데 그 이름이 무척 낯이 익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동기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그 와이프분 어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왠지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 저희 와이프요? 땡땡시에 있는 네모네모 보육원인데 아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온 바로 그 보육원이었거든요. 저도 네모네모 보육원 나왔거든요. 설마 와이프분 이름이 김수진 맞아요? 나이는 30살이고? 맞아요. 지금은 성이 바뀌어서 박수진이긴 한데 전엔 김수진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이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감격에 겨워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놀란 동기가 다급하게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저를 바꿔줬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 그립던 언니의 목소리가 넘어오더군요. 너 정말 미정이니? 응, 언니. 언니, 수진 언니 맞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그렇게 언니와 저는 약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언니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물론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따뜻한 마음씨와 밝은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미정아, 너 정말 미정이 맞아? 맞아, 언니. 나 미정이야.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 보육원도 가보고 원장 선생님한테도 계속 물어봤었어. 미안해. 실은 미국으로 건너간 뒤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거든. 알고 보니 언니는 입양 후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미국인이었던 새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새엄마와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요. 자꾸만 찾아오는 새아버지 때문에 정기적으로 집을 옮기고 연락처를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야 엄마랑 둘이서 좀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어. 한인회에서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도 했고. 언니의 사연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되는 언니를 원망했던 스스로가 참 밉더군요. 미안해, 언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그 회사가 이번에 한국으로 옮기면서 아예 들어오게 됐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너 찾을 겸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릴 겸 한번 보육원 갈 생각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우리 참 운명인가 봐. 그날 이후 언니와 저는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군요.
너무 늦게 만난 게 아쉽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을 텐데. 이제라도 다시 만난 게 어디야. 언니가 결혼 선배니까 앞으로 나 많이 가르쳐줘. 언니는 당시 임신으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시간은 많았지만 서서히 불러오는 배 때문에 뭔가를 하기엔 제약이 많았죠. 그래도 언니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제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드레스를 봐주기도 하고요. 혼수 고르는데도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죠. 반면 남자친구와는 동기 모임 이후로 살짝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이 남자친구가 동기들 앞에서 제 동의도 없이 불쑥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린 걸 쉽게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아예 눈치가 없는 건 아닌지 어느 날 제게 넌지시 운을 띄우더군요. 자기 요즘 나한테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입양하라는 거 밝혀서? 알긴 안 해. 근데도 지금까지 사과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 제 날카로운 말투에 남자친구가 짐짓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띄었어요. 왜 그래? 자기 덕분에 그 수진인지 뭔지 아는 언니랑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 넘어가긴 뭘 넘어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난 내가 입양하라는 것도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 근데 그런 내 사적인 얘긴 적어도 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자 남자친구가 힘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자기 말이 맞아. 그날은 내가 경솔했어. 미안해. 근데 나도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야. 그날 동기 중에 홍성진이라고 기억나? 계속 나한테 남자 신데렐라라는 둥, 봉잡았다는 둥 신경 긁던 애. 걔가 옛날부터 나를 그렇게 은근히 깎아내리고 질투했어. 내 결혼 소식 들은 뒤로는 더 심해졌는데 그날은 정말 못 참겠더라. 자기 있는 앞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만.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평소 그런 성격이었다면 모를까 그전엔 늘 다정하고 저를 배려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나중에라도 나한테 사정 설명하고 사과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그냥 갑자기 자기가 그 언니랑 통화하고 이후로도 계속 그 언니 만나느라 바쁘고 그래서. 또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두려워서 내가 일부러 피한 것도 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남자친구가 싹싹 빌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화를 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하고 짧게 주의를 준 뒤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제게 더욱더 잘했고요. 결혼식 역시 무탈하게 잘 치렀어요.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큰 실수 없이 쉽게 끝났죠. 마지막으로 공항 가는 차에 오르는데 남자친구가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이제부턴 자기가 내 가족이자 세상의 중심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나도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웃는 얼굴로 남편이 내민 손을 맞잡을 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바로 제 운명이 뒤집힐 줄은 말이죠. 신혼여행지는 하와이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해 일단 둘이 밥부터 먹었죠. 식장에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까지 하고 나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부랴부랴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제수씨, 저 현석이 대학 동기 정명식인데요. 그러니까 수진이 남편. 뜻밖의 상대에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결혼식 내내 언니 남편이 보이지 않아서 의아했었거든요. 임신해서 만삭인 언니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도 모자란데 신부 대기실에서도 버진로드 위에서 얼핏 언니를 봤을 때도 언니는 계속 혼자였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언니 표정도 어쩐지 좀 안 좋아 보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언니 남편이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다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알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임산부인 언니의 아니가 제일 먼저 염려됐는데요. 다행히 언니 남편은 바로 부정하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수씨, 지금 옆에 현석이 있어요? 아, 네. 지금 공항이에요. 그이는 잠깐 화장실 갔고요. 재수씨, 그럼 얼른 현석이 모르게 공항에서 나와요. 제가 차 가지고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 택시 정거장 알죠? 그쪽에 서 있어요. 아니다, 거긴 위험하니까 일단 택시 아무거나 잡고 시내까지 와요. 네? 그게 무슨... 현석이 그 자식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절대 그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요. 자세한 건 가서 설명할 테니까 당장 나와요. 알겠죠? 제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툭 전화가 끊겼어요. 당황한 제가 다시 걸어봤지만 언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때마침 남편도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기 얼른 들어가자.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어. 그래야지. 근데 나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고민하다 우선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언니 남편의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공항을 빠져나왔고요. 언니 남편이 얘기한 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달려갔어요. 그 사이 제가 없어진 걸 안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받아도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무시했어요. 잠시 후 언니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요. 저희는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됐죠. 언니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엔 하얗게 질린 언니도 같이 있었죠. 안 그래도 쿵쿵 뛰던 심장이 언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더욱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언니와 언니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신랑한테, 그 사람한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언니 남편이 짧은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진작에 알았다면 재수씨한테 다 알렸겠지만 나도 오늘 식장에서야 알게 돼서 이걸 말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미정아,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제 닥달에 언니 남편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감춰져 있던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죠. 제가 아침 먹은 게 배탈이 나서 이 사람 먼저 신부 대기실로 보내고 저는 화장실로 갔거든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 만나면 좀 창피해서 일부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위층이 일반 오피스 사무실이라 주말엔 비어있단 얘기를 누가 해줘서.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어디선가 현석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창 손님 맞이하고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있나 싶어서 나가봤는데 웬 여자랑 같이 복도 끝쪽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여자요? 네. 재수씨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였는데 막 엉엉 울고 있고 현석이는 그 여자 달래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멀리서 듣다 보니까 다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 여자가 현석이랑... 언니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거운 진실을 전하는 게 힘들어 보였죠. 그러자 옆에서 언니가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눈짓으로 용기를 주더군요. 그 여잔 현석이가 오래전부터 만나오던 여자였어요.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까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일순 저는 두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말도 안 돼요. 그 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니. 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어느 미친놈이 자기가 다른 살림 차렸다는 걸 결혼할 여자한테 순순히 말하겠니? 너 모르게 계속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놈이. 심지어 그 여자를 만난 게 먼저였다고. 언니의 외침에 두 눈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손발이 덜덜 떨렸죠.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대체 뭘 보고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안 믿어.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나 그 사람 만나서 일단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저는 언니와 언니 남편을 외면한 채 그대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다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죠. 언니가 울면서 그런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너 어릴 때 우리가 했던 맹세 기억해? 맹세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편 하기로 했던 거 알지? 같은 편은 절대 배신 안 하고 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했잖아. 난 여전히 네 편이야, 미정아. 언니의 그 말에 갑자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마주잡고 다시 입을 열었죠. 진짜야? 진짜로 그 인간한테 다른 여자가... 그래, 우리 남편 결혼식 내내 안 보였던 거 알지? 자기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서 몰래 그 여자를 따라갔었대. 그리고 그 여자랑 직접 대화 나누고 녹음까지 해왔어. 네 신랑,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여자랑 결혼 약속까지 해서 애도 낳은 건데 그 쓰레기 놈 집안에서 계속 반대를 했대. 여자가 고졸에 직업도 변변찮고 친정도 가난해서. 그럼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여자에 대해? 그렇겠지? 근데 어쩜 두 분 다 나한테 한마디도... 그분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너랑 결혼시키고 싶었겠지. 알고 보니 그 쓰레기놈 집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대. 경쟁사에 거래처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빚만 1억이 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단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하는 사업은 언제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저희 친정에서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한 거였죠. 제가 충격받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언니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도 못내 불안했나봐요. 아까 현석이를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맞냐고. 이대로 자기랑 자기 아이는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현석이가 그 여자를 달래면서 그랬어요. 재수씨 친정에 돈 빌려서 회사 위기만 넘기면 그럼 바로 이혼할 거라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들으신 거예요? 네. 혹시 몰라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그 여자랑 따로 대화한 것도 다 녹음해뒀고요. 언니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증거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믿었던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전히 제 핸드폰에선 미친 듯이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있었어요. 전부 남편의 전화였죠. 망설이던 저는 울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남편의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죠. 자기 어디야? 지금 벌써 비행기 떴는데 대체 어디냐고? 내가 어딘지 알아서 뭐하게? 뭐? 자기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신혼여행 안 갈 거야? 내가 너랑 신혼여행을 왜 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니?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돈 뜯어내서 회사 빚 갚을 때까지? 제 조롱 섞인 말투에 수화기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남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자기가 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 일단 만나자. 만나서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만나긴 뭘 만나. 네 본처 만나서 달래주기나 해. 돈 때문에 지 남편을 빼앗겼는데 제정신이겠니? 본처라니. 그 여잔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고민하다 카페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제 옆에 언니와 언니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누가 자기한테 그런 헛소리 짓거렸나 했더니만 이 인간들이었어? 야 정명식, 너도 홍성진이랑 똑같구나. 내가 부잣집 딸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이렇게 내 뒤나 살살 캐고 다녀선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긴 하고. 그러자 언니 남편이 헛웃음을 쳤어요. 개소리 하지 마. 난 내 와이프랑 각별한 사이였던 재수씨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또 네 쓰레기 같은 짓거리에 분노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악의적인 말? 난 맹세컨대 진실만 얘기했거든?
아까 결혼식장에서 네가 네 본처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 똑똑히 다 들었어. 처음에 남편은 딱 잡아댔어요. 하지만 언니 남편이 증거 영상을 보여주자 그때부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자기야, 그래 내가 자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났던 건 사실이야.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긴 것도 맞고 난 지우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도 낳고 싶다고 막 우기는데 어떡해. 자기 혼자 알아서 잘 키우겠다고 했었어. 근데 막상 낳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잖아. 책임지라고 막 결혼하자고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던지. 근데 그때 이미 난 자기를 만난 상태였고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도통 들어먹질 않더라고. 자기 모르게 조용히 정리하려고 한 건데 미안해. 차라리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걸 그랬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영상 속에서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돈만 받으면 이혼할 거다 이러는 걸 다 봤는데 그건 그 여자를 일단 돌려보내려고 한 말이지. 안 그럼 결혼식장으로 난입하겠다는데 어떡해. 그건 막아야 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자기한테 들킬까봐 겁도 났어. 언젠간 말할 생각이긴 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오늘은 아니다? 왜? 일단 나랑 결혼은 해야겠으니까? 그래, 일단 자기랑 결혼부터 하고 보자란 마음이 있던 것도 맞아. 근데 그건 절대로 장인어른 돈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었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급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숙련된 연기자의 눈물처럼 보일 뿐이었죠.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고,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아니다, 법정에선 보게 되겠네. 뭐? 법정이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한 짓 이거 엄연한 사기야. 두고 봐. 아빠한테 말해서 제일 비싼 변호사 쓸 거니까.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콩밥 먹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기 왜 그래?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내 진심을 이렇게 무시할 거야? 진심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은 쓰레기한테 애초에 진심이 어디 있었겠어?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한쪽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던 언니 남편을 쳐다봤죠. 야, 너 우리 자기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이 새끼 너 대학 다닐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쥐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주제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남편은 치근덕대다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언니에게 손을 뻗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던 언니를 일으켜 세워 휙 밀쳐버렸죠. 가뜩이나 부른 배 때문에 몸 가누기 힘들어하던 언니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고요. 배를 감싸 안으며 신음을 삼켰네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눈도 돌아갔는데 언니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이 미친 자식이 정말! 언니 남편은 그대로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허우대만 멀쩡할 뿐 평소 운동 하나 하는 게 없는 남편은 그대로 자빠져 버렸고요. 코피가 터져 사색이 됐죠. 자기야, 나 피나! 어떻게 빨리 구급차 좀 불러줘! 저를 보며 애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도대체 이런 쓰레기한테 왜 마음을 줬던 건지 스스로 자괴감이 끌어오르더군요. 저는 남편이 아닌 언니를 위해 바로 119를 불렀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남편을 몇 대 더 때려줬어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언니 그리고 언니 남편과 함께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다행히 언니와 뱃속 아기 모두 별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 남편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간 상태였죠.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겁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잿간놈이 도망쳐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겠어요? 저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두 분 다 충격과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하지만 이성적인 분들답게 바로 변호사부터 찾으셨고요. 덕분에 이튿날 빠르게 남편을 고소할 수 있었네요. 언니 남편 덕분에 이미 증거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의 본처도 만났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쓰레기와는 하루빨리 헤어지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쓸데없는 오지랖이었던 걸까요? 본처는 이미 남편을 만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비웃더군요. 오빠는 애초에 제 남자였거든요? 애초에 그쪽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던 거지. 오빠가 사랑하는 건 저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져요. 당연히 헤어질 건데요. 그쪽도 강현석 그 인간이랑 헤어져요. 내가 왜요? 그쪽도 다 알잖아요. 강현석 그 자식 쓰레기인 거. 저한테 들키고 그랬어요. 당신이랑 헤어지겠다고. 아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저한테 오겠다고. 그 자식은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그쪽이랑 그쪽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에 정곡을 찔린 걸까요? 여자가 파들파들 떨며 저를 노려봤어요. 뭐래? 지금 나 질투나서 이러는 거죠? 그쪽보다 젊고 예쁘지. 오빠 애도 가지고 있지. 부러워 미칠만도 하지. 그쪽이 나보다 잘난 건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다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으로도 우리 오빠 못 꼬시겠으니까 지금 나도 못 갖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아, 말이 안 통하는 여자네. 그래요, 당신 멋대로 생각해요. 같은 여자로서 나름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그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를 걷어주겠다면 나야 고맙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여자가 입술을 찝씹었어요. 그리고 위약적으로 웃으며 그러더군요. 참나, 더러운 고아 주제 누가 누굴 도와주겠대? 부모 잘 만나서 팔 잡히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너 같은 걸 자식으로 두겠다고 거둔 너네 부모도 알만하다 야. 여자 입에서 저희 부모님 욕이 나온 순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저를 모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얘기가 달랐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여자 얼굴에 먹고 있던 커피를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발광하는 여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죠. 부모를 건드리는 건 선 넘은 거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너 따위 여자가 애를 키운다니 그 애가 어떻게 자랄지 나야말로 알만하다.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막말로 우리 둘이 싸워서 경찰서 가면 그 쓰레기가 누구 편을 들 것 같니? 장담하건대 분명 내 편 들걸? 카페 측에서 신고를 했는지 잠시 후 진짜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자는 나란히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는 한편으로 남편에게도 연락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와선 본처를 제치고 제 상태부터 살피더군요. 자기 괜찮아? 안 다쳤어? 보면 몰라? 네 본처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내 얼굴에 상처 난 거 보이지? 미안해 자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혀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하는데 내 애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괜히 불쌍해서. 그래서 계속 저 여자 안고 가겠다고? 지금이라도 내 눈앞에서 저 여자랑 저 여자 애 확실하게 정리해. 그럼 자기 받아줄지 생각해 볼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뭐? 진짜야 자기? 그 말 정말이지? 그래.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제 말에 남편이 바로 여자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이미 저와 남편 말을 듣고 있던 여자는 사색이 된 채로 남편을 바라봤죠. 당신 진짜로 전현한테 갈 거야? 아니지? 나한테 그랬잖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라고. 진짜 너 언제까지 이렇게 거머리처럼 굴 거냐? 내가 진작에 애 지우라고 했었잖아. 근데 왜 네 멋대로 나와선 이렇게 사람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됐고, 난 너도 네 애도 다신 볼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다신 우리 자기랑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썩 꺼져. 남편은 매달리는 본처를 야멸차게 뿌리쳤어요. 본처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고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자마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제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자기, 이제 우리도 이만 가볼까? 나 고소한 건 취하해 줄 거지? 저는 남편의 역겨운 손을 바로 쳐내고 인상을 썼어요. 가긴 어딜 가? 그리고 다신 나 자기라고 부르지 마. 토할 것 같으니까. 자기 왜 그래? 내가 그 여자 버리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언제 그러겠다고 했어?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너같이 역겨운 쓰레기랑은 상종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어? 너 지금 누구 놀려? 날 가지고 논 거냐고? 씩씩대는 남편 앞에서 저는 조소를 머금었어요. 날 갖고 놀았던 건 너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이제 시작이니까. 네 옆에 아무도 안 남아있게 해줄 거야. 경찰서를 나온 저는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고소도 계속 진행했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저는 혼인 무효를 인정받았고요. 남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초범이라 형량은 생각보다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본처가 또 따로 남편을 고소했거든요.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아이 양육비 문제로 말이죠. 안 그래도 사업 쫄딱망에 있는 거라곤 빚뿐인 놈인데 본처한테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주게 됐으니 얼마나 쌤통인가요? 물론 남편 회사도 당연히 도산했어요. 아예 재기도 어려울 만큼 말이죠. 그 쓰레기는 그걸 막아보겠답시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됐고요. 지금은 사채업자를 피해 이리저리 전국을 떠들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제 은인이나 다름없는 언니, 그리고 언니 남편과 여전히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가정도 꾸렸습니다. 이렇게 지난날 있었던 일을 글로 적고 나니 새삼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제 사람들에게 더 베풀며 살아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